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9월 19일 탭스 시험 대비와 관련된 적중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문법적인 부분에 좀 우리가 치중을 하면서 적중 특강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시작된 적중 특강 동영상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제 독해를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에 의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이 특히 약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동영상들을 좀 9강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다음에 오늘 거 다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이제 독해 부분인데요. 사실은 독해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45분 이내에 40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포인트를 얼마만큼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점수를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뭐 할 거냐면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또 그 다음 시험까지 계속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해는 지금 문법만큼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관성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38번에서 40번까지 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지 빠르게 좀 설명하고 바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9월 19일 날 가장 먼저 독해 지문을 받자마자 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면 이 세 개 문항이 갖고 있는 점수 배점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때 좀 유념해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적표상에서 90%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8번에서 40번까지 보통 한 세 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간 안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독해 문제에서 한 문항을 한 5분 가까이 써버리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세 문항을 우리가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서 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에서 3분 이내의 풀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개 문제를 한 2분 정도로 맞춰보세요. 물론 최대 3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2분 이내의 문제 풀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건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 찾는 거. 물론 관건은 이겁니다. 내가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인지했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가끔씩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분명히 이건 건 알겠는데 전체의 흐름을 갖다 문제의 유형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어떻게 고민해서 찾을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풀이 방식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 딱 전체 실전 문제집에서 세 문항만 푸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 유형에서 한 10개 아니면 20개까지 한꺼번에 풀면서 문제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라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주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키워드를 비교하는 훈련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 다음 두 번째, 주제적인 측면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드시 내가 각각의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는가. 이것도 설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유형과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개의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키워드 중심의 글 읽기가 가능하냐라는 게 1번이고요. 만약에 키워드 중심으로 정확하게 못 잡을 것 같다면 아니면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서 흐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가, 즉 시간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다음에 논리 전개상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동그라미를 잘 칠 수 있는가. 즉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문장 안에 두 개의 키워드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이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모든 문장 안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거. 문제 유형에서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키워드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1번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문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다? 모든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메인 키워드를 보충 설명하는 2번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자, 지금까지 혹시 이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흐름 자체를. 그래서 이것만 좀 조정을 돼도요. 사실은 두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았다 싶었던 하나의 문제까지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3개를 다 맞는 거. 그러면 이때 메인 키워드를 보충 설명하는 이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실은 그대로 제시되기보다는 주로 패러프레이즈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원칙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푸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든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1번 키워드가 존재한다. 이게 메인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1번 키워드를 보충 설명하는 2번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근데 2단계, 3단계 문제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면서 풀어버린다는 거죠. 내용 자체를. 그래서 반드시 이거 좀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1번 문제부터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문제 흐름을 좀 잡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운로드가 가능할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들.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된다? 바로 동그라미 좀 치면서 키워드들이 정확하게 인지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번역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보통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어떤 새로운 연구가 있다라는 건 중요한 게 뭡니까? 연구가 진행됐다,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서 뭐 주장하다의 allege가 나왔던 거나 아니면 assert 형태가 나올 거는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지우면서 다음 문장으로, 즉 대절 뒤쪽의 문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용 보니까 이거 나왔어요. dreams라는 건, 꿈이라는 거 뭐 할 수 있다? 실제로 mitigation이라는 동사를 뭐 했습니까? 약화시키다. 그렇지. mitigation이라는 표현이 약화시키다, 완화시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부정적인 면들을 약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자, 내용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군데 동그라미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였다? dreams가 되겠고요. 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와 관련돼서 기분 나쁜 이런 experience나 memories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뭡니까? 꿈이라는 게 꿈을 통해서 나의 나빴던 기억들을 완화시켜주고 약화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주로 말했던 정신분석학에서 말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독해하면서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심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좀 찾아서 검색을 통해서 반드시 좀 읽어주시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과 마찬가지고 프로이드 심리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선은 두 개 키워드 잡았어요, 지금. 다음에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dreams가 나왔습니다. 1번 키워드 동일해요, 지금. 그러면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와 관련된 꿈이냐면 agonizing이라는 표현 자체도 unpleasant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런 경험에 관한 꿈이라는 건 자, 이 단어 once가 들어가면서 살짝 뒤집힙니다. 옛날에는 여겨졌었습니다. 뭘 한다고요? exacerbate이라는 단어는 악화시키다죠, 오히려. 그럼 이때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이런 기억들, 특히 past events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을 악화시킨다라고 여겨졌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만약에요. 이 once만 없었다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이미 첫 번째 부분은 미러게이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때 once가 들어갔으니까 한때는 부정적이다라고 여겨졌었다. 그러면요. 뒤에 흐름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때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뒤집어져야 되겠죠. 역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보이를 바로 볼게요. B는요. those who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뭐만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외웁시다. those who의 개념 자체는 뭐만 사람들. people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한 사람들이냐면 부정적인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respond to 뭡니까? 반응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제 삶에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번 키워드에 해당되는 dreams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거 보이세요? 다시 갑니다. 분명히 이 단어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나 이 지문에서 요구했던 건 뭐였다? dreams라는 거죠. 꿈입니다. 사실은. 꿈을 통해서 부족했던 경험들 아니면 기분 나빴던 경험들을 없앨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다? 실제 삶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B는. 그러면 C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러나 어디서 연결되냐면 이거 once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사이코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때 assert라는 동사 잘 나오니까 외워둡시다. 여기는 allege랑 같은 단어 주장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분석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잠이라는 것을 물론 바뀌었네요. 원래 dreams인데 sleep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 보면 뭐 할 수 있다? 과거에 기분 나빴던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들과 다음에 메모리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플라케이시라는 표현 자체도 여기에 나 있는 미러게이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화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임팩트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sleep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있는 dreams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서로가 연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D까지 마무리합시다. 우선 쭉 한번 흐름을 잡아놓을게요. 자, D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자 이때 suggest의 의미를 항상 제안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주장하다, 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안하는 건 뭐냐? 바로 두뇌라는 건 이끌어냅니다. 이 꿈이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cope with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에 overcome의 개념까지 가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로 뭘요? 그들의 트로마틱 이벤트니까 바로 충격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흐름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번역만 한 건 아니죠. 지금 뭐 했다? 키워드들을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어요. 그럼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2분에서 3분의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들 한 3번, 4번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을. 근데 그렇게 무작정 읽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주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다? dreams였고요. 1번 키워드입니다. 2번 키워드는 뭐다? mirrorgate였습니다. 다음에 A에서 말한 게 역시 dreams였고요. 근데 once 때문에 사실은 흐름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없다면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once 때문에 상황이 뒤집어져 있다는 거. 이건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이제 보이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기억이긴 하지만 마치 2번 키워드가 중립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뒤에 봤더니 그들의 실제 삶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바로 잠이라는 거. 즉 이 잠을 똑같은 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밍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 과거에 나빴던 경험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다음에 이러한 정서적인 임팩트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꿈을 꾸다 보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대처할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제에 해당되는 두 개의 키워드. 그럼 다시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아웃 들고 있는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놨던 부분과 다음에 제가 지금 지적해드리는 부분이 얼마큼 일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자, dreams, 꿈이라는 건
완화시켜줄 수 있다. 나빴던 경험을요. 다음에 이때 A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한때라는 말 때문에 살짝 어긋나 있다는 거죠.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한때는 꿈이라는 게 뭐였다? 악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C로 넘어가면서 뭐가 있었다? however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relieve 시켜주면 placate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데이빗에 가서 다시 꿈이라는 게 cope with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overcome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이는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부정적인 이런 메모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근데 실제 여기에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 real lives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꿈이라든지 잠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이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이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작정 정답을 알려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큼 느꼈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 역시 좀 길죠? 그러면 이게 지문 자체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얼만큼 잘 읽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역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newly proposed니까 새롭게 제안된 housing policy가 있습니다. 주택 정책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택 정책은 뭐 하려고 하냐면 which에서부터 시작해서 impoverished까지 괄호 묶어주면 되겠죠. 우선은. 그럼 말하는 게 바로 affordable houses니까 충분히 살만한 이런 집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impoverished의 의미 자체는 뭐다? poor의 개념이죠.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 주택 정책이 실제로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is accused의 의미. accused의 의미를 고발하다, 고사하다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앞으로 비난하다 같이 갈게요. 그러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클래스 컴플렉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계급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이 주택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제공이 되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계급 갈등이 유발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은 두 가지의 키워드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형광펜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반드시 밑줄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책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he policy의 개념 나왔죠? housing policy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 정책이라는 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tax benefits를요. 누구냐면 developer들에게 tax benefits를 준대요. 이들이 뭐 하는 거냐면 provide some housing units, 즉 집들을 따로 빼놓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가난한 수입을 갖고 있는, 즉 수입이 높지 않은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애매한 게요. 이 단어 우선 끌고 와야죠. low income families를 위해서 집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다? 이 단어가 살짝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클래스 컴플렉스와 연관성입니다. 즉 뭐다? 이 문제는 흐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명확한 정확한 1번 키워드는 그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B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디벨로퍼들이 뭐하냐면 segregated, 이때 segregation이 뭐였다? 우리가 뭔가를 배제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유닛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머지 집들에서요. 특히 이제 이런 컴플렉스 내에서, 단지 내에서 나머지 집들로부터 이것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한다? 그들의 액세스를, 다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가볼게요. restrict라는 표현이 있고요. segregation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A에서 말했던 내용이 B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닛을 따로 빼놓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오히려 분리를 시켜보고 있더라. 그리고 restrict,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클래스 컴플렉스와 어느 정도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자들을 위한 거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 이게 지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C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우싱 마켓이라는 건 주택시장입니다. 바로 일부 지역에서 주택시장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recovered, 회복이 됐습니다. 뭐로부터요? 오랫동안 지속됐던 경제적인 recession, 경기 침체죠. 그러면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 뭐냐면 1번 키워드가 뭐였냐면 housing policy였습니다.
근데 지금 1번 키워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하우싱 마켓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라는 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그러면 나머지 D까지 가봅시다. 이것이 자 그러면 this라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A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excluded, 배제된 residence를 만들게 된 겁니다. 소외된 주민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외된 주민들을 뭐한다? grumble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complain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요. 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라는 표현 아시죠? 뭐뭐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오늘 독해할 때는 문법적인 설명 싹 뺄 거예요. 흐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라는 점에서냐면 이것이 그들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세컨드 클래스에 해당되는 레지던스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 마치 자기가 이류의 주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까지 연결되겠습니다. 흐름이 이미 잡히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번 키워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제 자체는 뭐였다? 하우싱 폴리시의 개념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클래스 컨플릭스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이게 핵심. 이게 오히려 2번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키워드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다음 계속 갑니다. 하우싱 유닛을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다? 바로 이제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건 하나의 흐름 형태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흐름 자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이런 하우싱 유닛을 만들었는데요. 오히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분리시키고 있더라.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퍼실러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리스트릭트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뒤로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외된 주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류 시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있는 클래스 컨플릭스로 다시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우싱 마켓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나있는 이런 분리 정책이라든지 차별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문제 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다시 한번요. 이런 키워드에 동그라미가 가 있는가? 자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거. 사실 논리적 흐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3번 문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바로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좀 잡아주세요. 문제 내에서 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176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리벨리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영국 정부에서 뭐 했냐면 forbade는 뭡니까 여러분들? forbid 금지시키다지. 그러니까 스코티시 피플에게요. wearing their traditional 전통적인 옷을 입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다시요. 키워드 두 개 갑시다. 첫 번째는 뭐 있느냐면 자 금지시켰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을요.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옷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통적인 옷이라는 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 근데 문제는 뭐다? 왜 forbide를 시켰느냐? 왜 금지를 시켰느냐?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금지의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그것들은 금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y가 가리키는 건 clothes가 되겠습니다. 이 옷이 의복이 다 금지가 됐어요. In the hope that은 뭐뭐는 걸 바라면서 뭐뭇을 희망하면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 바라고 있냐면 이들이 새로운 revolt라는 표현 자체도 revolt의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다? 위에 나 있는 rebellion의 개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새로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they, 옷이 다음에 금지됐어요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아까 우리 forbade라는 동사가 이미 키워드 중에 하나, 다음에 close가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they가 해당되는 것도 키워드, 다음에 prohibited도 역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설명.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옷이라는 거, 자 다시 떴습니다. 그들의 옷이라는 건 were made up,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천과 thread, 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마치 인쇄가 됐다거나 아니면 실크 스크린드가 된 이 패브릭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문제가 뭔가 좀 살짝 또 이상해진 거 보이세요? 지금 뭐냐면
옷은 나왔어. 옷은. 1번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근데 2번 키워드가 금지라는 말이 지금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단어들이 지금. 그러면 이 여기에서 자, B를 한번 의심해 봐야죠. 자, 그러면 C를 한번 가봅시다. 이러한 금지 때문에 prohibition 때문에 자, 그러면 금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그들의 traditional parents도 역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왜? 다 금지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흐름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prohibition, 바로 금지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자, 옷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D, 마지막 정리합시다. D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바꿔주죠. nevertheless니까요. 앞에서 다 인정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금지라는 거는요,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의 patriotism, 애국심을 오히려 강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도 역시 그들의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가 단어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금지시켰습니다. 뭘요? 그들의 전통적인 옷을요. 그러면 A는 지금 뭐냐? 이렇게 금지시킨 이유가 있죠. 물론 이 traditional clothes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옷을 금지시켰는데 뭘 위해서? 리볼트를 막기 위해서였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지 때문에 사실은 decrease가 된 건 맞아요. 패턴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밴 때문에 오히려 애국심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B는 지금 뭐가 돼버린다? 바로 옷은 좋은데 문제는 뭐다? 뭘로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어떤 이걸 금지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의 글 읽기. 이걸 오늘 좀 해본 거예요. 사실은 흐름도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들어가야 될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글 읽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두 개의 키워드를 비교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 개의 문제를 푸시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1번의 메인 키워드는 어차피 모든 문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2번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 강의가 진행될 때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풀고 있어요. 이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각각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문법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어휘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문장의 번역 방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개 문제를 통해서 일관성을 좀 풀어봤습니다. 좀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좀 정확하게 보는 이런 버릇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9일 날 시험 볼 때요. 우리가 이 세 문제 반드시 맞고 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문제 풀 때 원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에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요. 이걸 한번 써놨으면 좋겠어요. 맨 앞에. 각각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됩니다.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고득점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관성 좀 마무리 좀 짓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제 접속사 파트를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